수박과 이것 함께 먹었더니 의사들도 놀란 기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름하면 생각나는 과일이 있죠. 바로 수박입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식감도 좋은 수박도 함께 드시면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수박을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까봐 수박을 드실 때 망설여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박을 드실 때 올바로 알고 드시면 건강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보약이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수박 껍질 버리기 참 귀찮으시죠? 수박 껍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지금부터 수박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주의할 점, 그리고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수박의 효능까지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 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 해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건강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수박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먼저 수박을 드실 때 바나나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수박도 달달하고 바나나도 달달해서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단맛이 좋은 두 과일을 함께 먹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수박과 바나나에는 둘 다 칼륨의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무기질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몸에서 힘이 빠지고 무기력과 피로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칼륨이 공급되면 몸에 에너지를 충전하듯이 힘이 나고 가뿐한 몸 상태를 느낄 수 있죠. 칼륨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혈관 내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것인데요. 나트륨의 농도가 높아진 혈관은 혈압이 높아지고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의 원인 중 하나는 높은 나트륨의 농도이기 때문에 평소 칼륨 섭취를 충분히 해준다면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칼륨도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께는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약해 칼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어려워질 때 칼륨의 섭취가 많아지게 되면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고칼륨혈증이 발행하면 근육에 힘 빠지고 마비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하면 심장박동에도 이상이 나타나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증상이죠. 수박과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고칼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박과 함께 치즈와 요거트를 곁들인 샐러드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것들도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수박에는 수분이 풍부하여 이뇨작용을 촉진하고 각종 비타민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죠. 수박의 풍부한 대표적인 비타민에는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 A, 몸에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비타민 B, 그리고 피로 회복과 노화 방지, 피부를 밝게 하는데 효능이 좋은 비타민 C가 있습니다. 수박의 영양 성분들은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지친 몸에 에너지를 충전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거트, 치즈와 함께 드시면 수박의 효능을 누릴 수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박은 빠르게 소화되며 흡수를 촉진하지만 치즈와 요거트에 함유된 지방과 단백질은 소화를 느리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화불량으로 인해 복부팽만과 배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튀김 같은 기름이 많은 음식도 수박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수박은 차가운 성질의 과일이고 수박을 먹으면 우리 몸의 온도를 내려주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수박과 기름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기름이 굳는 현상이 나타나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거기다가 수박의 많은 수분이 위액을 묽게 희석하는 작용을 하여 소화가 진행되는데 시간을 더욱 늦추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평소에도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기름진 음식뿐만 아니라 식사 후 바로 수박을 드시면 소화에 방해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수박은 무엇과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깜짝 놀랄만한 음식인데요. 바로 계피가루입니다. 수박과 계피가루를 함께 드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국민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 혈당 조절이 원활히 되고 당뇨의 위험이 낮아질 수 있죠. 수박을 먹으면 혈당이 높아질까봐 걱정되는 분들은
앞으로 계피가루와 함께 안심하고 수박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도대체 수박과 계피가루를 어떻게 함께 먹을까요? 먹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수박을 다른 채소나 과일과 함께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이때 계피가루를 다른 드레싱과 함께 뿌려주시면 되고요. 수박과 잘 어울리는 채소로는 슈퍼푸드로 유명한 토마토가 있습니다. 수박과 토마토 그리고 원하시는 과일 한두 가지와 함께 적당한 크기로 잘라 잘 섞어주시고 그 위에 계피가루와 올리브 오일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수박과 레몬으로 주스를 만들어 드셔도 됩니다. 수박과 레몬을 1:1 정도의 양으로 믹서기에 넣어주시고 잘 갈리도록 물 1컵을 부어줍니다. 마지막에 계피가루를 1스푼 넣어 잘 갈아주시면 됩니다. 토마토와 수박의 공통점이 있죠. 둘 다 붉은색을 띠고 있다는 것인데요. 수박과 토마토의 색이 빨간 이유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토마토가 슈퍼푸드가 될 수 있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라이코펜의 효능 때문이죠.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항암 작용을 하여 혈관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해주고 암세포의 증식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성분인 라이코펜이 수박에는 토마토보다도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라이코펜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이유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세포가 손상되거나 노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암세포의 생성과 증식을 억제하는 효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라이코펜이 풍성한 수박과 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이런 놀라운 효능이 극대화가 되어 건강에 정말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토마토의 유기산과 수박의 칼륨이 만나 세포의 활성을 도와주고 염증을 제거하여 각종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토마토와 수박은 전립선 암과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 알려드린 대로 수박과 토마토를 함께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정말 좋답니다. 수박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올리브유를 드레싱으로 뿌려 드시거나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항암 성분의 흡수율이 2배 이상 극대화된답니다. 수박씨를 씹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뱉어버리는 분들도 계신데요. 앞으로는 수박씨도 꼭 씹어 드시길 바랍니다. 수박씨는 30%가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수박씨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은 잣과 땅콩, 해바라기 씨보다 훨씬 높은 양입니다. 수박씨의 또 다른 좋은 성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레산입니다. 리놀레산은 뇌를 구성할 때 중요한 성분으로서 리놀레산을 충분히 섭취하면 뇌를 건강하게 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리놀레산은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좋고 내장 지방과 체지방을 분해 배출해주는 효능이 탁월하여 비만을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항염 작용을 통해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여주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압 조절, 피부 건강, 그리고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박씨는 수박을 드실 때 씹어서 드셔도 되고 깨끗하게 씻어 말린 뒤에 마른 팬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고소한 견과류처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수박은 특히 수박 껍질이 부피가 커서 버리기 힘드시죠? 많은 분들이 수박을 빨간 부분만 드시고 흰색 부분은 그냥 버리는데요. 이 흰색 수박 껍질 부분이 우리 몸에 보약이 된답니다. 수박의 흰색 껍질 안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 때문에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여 수박차가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몸 안에 독소가 잘 배출되지 않으면 팔다리가 붓는 부종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독소는 어떻게 생기게 될까요? 독소는 우리 몸의 장기가 활동을 하게 되면 노폐물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독소가 되는 것이죠. 그 노폐물이 몸속에 오래 머물지 않고 빨리빨리 배출되어야 하는데 노폐물은 그 상태로 배출되지 않고 안전한 형태인 요소로 바뀌어야 합니다. 노폐물을 요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트룰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트룰린은 동맥혈관을 넓게 확장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온몸 전체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효능이 많은 시트룰린은 수박의 빨간 과육보다 흰 껍질에 2배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수박의 흰색 껍질까지 먹을 수 있다면 건강에도 좋고 버릴 쓰레기도 줄어드는 효과도 있겠죠. 수박 껍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먼저 깍두기를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수박 껍질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소금에 절인 후 액젓과 약간의 식초 그리고 물엿을 넣어 냉장고에 숙성시키면 맛있는 수박 껍질 깍두기가 됩니다.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는 수박 껍질 피클이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얇게 썰어 물, 식초, 약간의 설탕을 넣고 피클을 만들어 냉장 보관하면 깔끔한 맛과 아삭한 식감은 다른 피클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맛을 낼 수 있답니다. 햇빛에 피부가 그을리면 오이나 감자를 이용해 팩을 하시잖아요. 이때 수박 껍질을 사용하셔도 놀라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차가운 성질의 수박이 피부에 열을 내려주고 풍부한 수분과 비타민은 피부를 회복시키고 진정시켜주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답니다. 수박에는 먼저 말씀드린 효능들 외에도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효능이 많이 있습니다. 노화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수박에는 리코펜, 베타카로틴, 비타민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노화를 예방하고 각종 성인병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박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부를 밝게 하고 피로회복에도 좋은데요. 수박에는 몸속에서 흡수가 잘 되는 포도당과 과당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뇌 건강에 아주 중요한 콜린 성분도 풍부하기 때문에 뇌 기능을 강화해 주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통 완화에도 효과적인데요. 수박에 들어있는 칼륨과 시트룰린 성분이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근육의 통증을 완화해주고 뻣뻣한 근육을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농업식품 화학지식 저널에 발표된 내용을 확인해봤더니 수박 주스를 하루에 약 470ml 마신 선수들은 근육통이 덜 발생하고 심장 박동수도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항암 효과도 뛰어난데요. 리코펜, 라이코펜의 강력한 항산화, 항암 작용으로 인해 전립선암, 폐암, 위암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염증을 제거하는 데에 탁월한 채소가 하나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시금치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탁 위에 오르는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시금치, 눈 건강, 염증 완화, 항암 효과 등 많은 효능이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맞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시금치를 먹을 때 주의할 점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시금치의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구해줘요 뽀빠이. 많이 들어보셨지요? 미국에서 아이들에게 시금치를 많이 먹이려고 뽀빠이 만화까지 만들었는데요. 시금치는 채소 중에서도 철분의 함량이 아주 높고 카로틴의 함량도 높은 편입니다. 카로틴은 면역력을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많은 영양소가 있어 여러 효능이 있지만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옥살산은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성분입니다. 옥살산은 다른 말로 수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옥살산은 장내 점막을 통해 흡수되는데 칼슘과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옥살산 칼슘은 일정한 조건이 되면 결정을 만듭니다. 이 결정은 뾰족뾰족한 형태의 알갱이가 되는데 조직을 손상시키기도 하고 신장 내에 박혀 신장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작은 크기의 옥살산 칼슘은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하는데요. 소변 내에 옥살산 칼슘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결정들이 달라붙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커진 덩어리들이 신장에서 발견되면 신장결석, 요로에서 발견이 되면 요로결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은 물에 녹는 수용성 옥살산과 물에 녹지 않는 불수용성 옥살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수용성 옥살산은 이미 칼슘과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물에 녹지 않아
우리 몸에 흡수되기가 어려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수용성 옥살산입니다. 이 수용성 옥살산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장에서 흡수되며 칼슘과 결합하여 덩어리를 이루고 뾰족한 결정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한 논문에서는 시금치에는 수용성 옥살산이 92%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금치를 먹으면 옥살산이 많이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시금치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옥살산을 제거하고 드시면 됩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반드시 이 작업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금치의 물에 녹는 옥살산이 끓는 물에 녹아 나오게 됩니다. 이 물은 채수로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시금치 나물을 만들 때 시금치를 물에 데치는 과정을 반드시 하시지요. 이 과정은 시금치의 숨을 죽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옥살산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끓는 물에 데쳐야 할까요? 보통은 너무 오래 데치면 시금치가 너무 흐물거리고 시금치의 비타민C가 파괴되어 30초 정도로 잠깐 데치잖아요. 식감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지만 옥살산을 제거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대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서 시금치에 데치는 시간에 따른 성분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데치기 전에 시금치 100g당 옥살산의 함량은 1075mg이었습니다. 1분 데친 시금치에는 754mg, 5분을 데친 시금치에는 550mg으로 반 정도 줄었습니다. 끓는 물에 데친다고 해도 시금치의 옥살산이 모두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30초만 끓는 물에 시금치를 데친다면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의 함량은 아직 많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금치를 데칠 때 소금을 약간 넣고 데치잖아요. 소금을 넣으면 시금치의 색깔도 더욱 진해지고 맛도 좋아져 소금을 첨가하는데요.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시금치를 데칠 때 소금을 넣고 시험을 하였습니다. 이 실험 결과에서는 소금을 넣지 않고 시금치를 데쳤을 때가 소금을 넣고 데쳤을 때보다 옥살산을 더욱 많이 제거할 수 있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데치는 목적이 옥살산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소금은 넣지 않고 데치시길 바랍니다. 시금치를 5분 이상 끓는 물에 데친다면 흐물거려서 식감은 완전 엉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건강하지 않거나 결석으로 고생한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식감보다는 건강을 더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도 몸속의 장기 기능이 많이 노화되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금치의 옥살산이 칼슘과 만나 덩어리를 이루어 건강을 해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금치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칼슘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우유와 두부입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우유와 두부를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몸에 결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묘로결석, 신장결석에 걸리게 되면 그 통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우유와 두부는 시금치와 함께 섭취하면 결석 외에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시금치의 구연산과 결합하여 구연산 칼슘이 되는데 이 성분은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 건강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감입니다. 시금치와 감은 서로 다른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시금치에는 철분, 엽산, 비타민 A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감에는 칼륨, 비타민C, 식이섬유,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감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C는 시금치의 철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감에는 당분이 많아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혈당 수치 조절을 위해 섭취하는 양을 조절해서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의 껍질에는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지만
평소 만감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감의 껍질을 제거하고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시금치와 궁합이 잘 맞는 식품에는 들기름, 참기름, 참깨가 있습니다. 들기름은 시금치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등의 지용성 영양소들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시금치의 최대 단점인 옥살산을 중화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A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눈 건강을 좋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인 루테인, 지아잔틴, 베타카로틴, 비타민 A는 모두 지용성 성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 참기름과 같은 건강한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시금치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는 좋은 음식이 되는데요. 계란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뿐만 아니라 레시틴이란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시금치의 지용성 영양성분뿐만 아니라 수용성 영양성분까지도 흡수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금치와 계란의 들기름을 함께 드시게 되면 음식의 궁합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금치의 효능을 조금 더 살펴보면 시금치에는 철분 함량이 아주 풍부하고 카로틴의 함량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한의학에서 시금치는 염증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약재로도 사용할 정도로 염증 치료에 효과적인데요. 시금치는 겨울에 해풍을 맞고 자라 초록색이 짙을수록 효능이 좋은 것입니다. 시금치에는 수분,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3대 영양소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입니다.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눈 건강, 혈압 개선, 면역력 향상, 신체 발육 촉진, 피부 미용, 변비 예방,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특히 혈액 속의 만성염증을 제거하는 데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루테인, 셀레늄, 엽산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의 린코핑 대학교 연구팀은 연구 결과에서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루테인이 관상동맥 질환과 관련이 있는 염증을 억제하고 관상동맥 질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상동맥은 심장의 근육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인데요.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금치의 뿌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안토시아닌과 카로틴 성분이 혈관 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만성염증을 억제하게 되고 이로써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에 함유된 풍부한 수분과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 수치를 낮추고 혈관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시금치의 식이섬유는 불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사과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사과에는 대장 암 예방에도 효과가 좋은 펙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바로 이 펙틴이 식이섬유의 균형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수용성 성분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과의 펙틴은 장 건강에 유익한 지방산을 증가시키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사과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항암 효과까지 극대화가 되는데요. 시금치의 풍부한 엽록소과 엽산이 항암작용을 하여 암세포를 억제하고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과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좋아지는데요. 사과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과 당분이 결합하여 몸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금치와 사과의 식이섬유는 음식물을 장 속에 오래 머무게 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여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시금치와 사과를 함께 드실 때는 시금치를 먼저 끓는 물에 삶아 물은 버리고 사과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 주의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 계열과 아스피린 등의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약은 혈액을 묽게 하여 혈관 속에 뭉쳐있는 혈전을 녹여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시금치와 함께 먹게 되면 시금치에 함유된 비타민 K는 이와는 반대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여 혈액 응고를 촉진시켜주는 것입니다. 혈전용해제를 드시는 분은 시금치를 드실 때 2시간 정도의 시간차를 두시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된장국을 좋아하게 되는데요. 된장국에 시금치를 넣어서 많이들 드시지요? 이때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시금치의 옥살산이 된장의 콩과 된장국에 넣는 두부에 함유된 칼슘이 만나 옥살산 칼슘이 만들어지겠지요. 이것을 그냥 드시게 되면 신장 결석과 요로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금치 된장국을 조리하실 때는 반드시 시금치를 5분 이상 데쳐서 데친 물은 버린 후에 시금치 된장국을 끓여 드시길 바랍니다. 채소는 보통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다고 알고 계신데요. 다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시금치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길 바랍니다. 샐러드에 시금치를 넣어 드시기도 하는데 조금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자주 드시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피자에도 시금치를 올려서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때도 생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데쳐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다고 했잖아요. 계란말이를 할 때에 삶을 시금치를 잘게 다진 후에 계란에 넣어 함께 계란말이를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해조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에는 풍부한 영양성분이 있어 당뇨 예방, 골다공증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 암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미역은 어떻게 먹어야 암과 치매에 안 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이 될까요? 미역국 끓일 때 고소한 들기름에 미역을 달달 볶아서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미역을 볶을 때 들기름을 넣고 조리하시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리놀레산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노폐물을 배출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또한 동맥 경화를 방지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하여 치매 예방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 열을 가하게 되면 산패가 되어 좋은 성분은 없어지고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됩니다. 벤조피렌은 암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내분비계의 장애를 일으키고 뇌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정말 위험한 물질입니다.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넣은 들기름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을 먹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들기름은 미역국을 다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스푼 넣어 드시면 들기름의 효능과 고소한 맛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답니다. 미역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대파입니다. 다른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에는 파를 꼭 넣는데 유독 미역국을 끓일 때에는 왜 파를 넣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미역과 대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식감이 나빠지는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는데요. 미역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대파의 인과 유황 성분 때문에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받게 됩니다. 미역에는 칼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약 960mg이고요. 우유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약 105mg입니다.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우유보다 9배 정도나 더 많다는 것이지요. 하루 칼슘의 권장 섭취량이 1000mg인데요. 미역국을 한 그릇만 드셔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는 양입니다. 우유를 소화 못 시키시는 분들이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미역이 정말 좋은 식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칼슘은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 골다공증 예방은 50대 이후의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효능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반뼈가 골절이 될 경우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미역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칼슘 보충에 정말 중요한 미역을 대파와 함께 드신다면 칼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미역의 미끌미끌한 성분이 알긴산이라고 했잖아요. 이 알긴산도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바로 알긴산은 다른 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배출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면 동맥 경화를 예방할 수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역이 피를 맑게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알긴산의 효능 때문에 혈관이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긴산은 장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함께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또한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는 당뇨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국립보건원에서 장년층 7,400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은 사람과 매일 미역국 반그릇 이상의 해조류를 섭취한 사람의 당뇨병 발생 위험도를 조사했는데 하루에 미역국 반그릇 이상 먹는 사람이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20%가 낮았습니다.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급격히 오르는 혈당을 막아주는데요. 그 이유가 식이섬유가 소화의 속도를 늦춰주고 인슐린의 분비를 조절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높여주고 칼로리가 낮아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여 체중을 감량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역국은 또 아이를 출산한 산모들이 반드시 먹는 음식인데요. 미역의 풍부한 요오드는 출산 후에 늘어난 자궁을 수축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며 모유가 잘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요오드는 피를 먹게 하여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여 출산 후에 흥분된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혈액의 생성을 도와 산모의 빈혈 예방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주어 산모의 부종을 완화시켜주는데 탁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오드는 산모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몸의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오드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몸에 기력이 없다고 하죠. 힘이 없고 피로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 영양소를 소모하지 않게 되어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요. 피부가 건조해져 거칠어지고 탈모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요오드의 부족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호르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바로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미역을 섭취함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요오드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4mg입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는 요오드가 약 1.1mg 정도 함유되어 있으니 미역국은 하루에 한두 그릇만 드시길 바랍니다. 요오드는 과하게 섭취하게 돼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요오드의 섭취량이 많아지면 갑상선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미역을 섭취하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 하나인데요. 갑상선은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인데요.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사율을 조절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갑상선에서 T3, T4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을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데요.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우울증,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 중에 요오드가 있는데요. 요오드가 부족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증상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오드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분들이 요오드가 많은 미역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미역을 많이 드셔도 호르몬 조절이 되어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에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어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염을 유발하고 심해지면 갑상선암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미역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암의 발명률이 높아지고 있어 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죠.
미역에는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어 건강식품으로 아주 좋은데요. 미역에는 요오드와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등 많은 영양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암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후코이단 성분은 미역의 줄기보다 미역귀의 7배나 많이 들어있어 요즘에 미역귀가 항암식품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후코이단은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되도록 유도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으로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전이 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후코이단은 특히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백혈병에 효능이 좋다고 입증된 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후코이단은 항암작용 외에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흡착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어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어 뇌졸중과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역귀와 함께 토마토를 드시면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토마토가 채소의 왕으로 불리며 우리 몸에 정말 좋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몸 안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하여 노화를 예방할 뿐 아니라 미역의 후코이단과 만나 암세포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게 된답니다. 미역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음식으로는 두부가 있습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 건강식품으로 우리 식탁에 정말 많이 올라오죠. 두부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사포닌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인삼, 홍삼, 더덕 등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요. 이 사포닌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작용도 하여 암을 예방하기도 하는 정말 기적과 같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포닌의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체내에 요오드를 배출하여 요오드 결핍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는데 미역과 함께 드신다면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요오드와 사포닌의 만남으로 미역의 섭취로 과다할 수 있는 요오드의 양을 두부의 사포닌이 배출시켜 주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몸에 칼슘이 너무 많아도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많이 마시는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골다공증이 많다고 합니다. 많은 칼슘이 오히려 혈관이나 심장에 쌓여서 건강을 해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칼슘이 많은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계란과 함께 드신다면 해결됩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성분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호르몬을 활성화시켜주는데 이 호르몬은 뼈를 강화하고 칼슘이 뼈 속으로 제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역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우리 몸의 pH 균형을 잡아주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미역은 알칼리성 식품이고 계란은 산성 식품으로 같이 섭취하면 약 알칼리성 상태로 유지시켜줍니다. 게다가 소화에도 좋고 미역은 단백질과 잘 어울리니 계란과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우리 몸의 흡수도 잘 된답니다. 양배추는 특히 위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양배추를 이용한 위장약이 만들어지는 만큼 위장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는 위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몸에 좋은 효능이 있는 풍부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배추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양배추의 부작용과 양배추의 효능 3가지, 그리고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먹는 방법까지 양배추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에는 칼륨, 칼슘, 비타민C, 비타민U, 식이섬유 등 정말 많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들어봤는데 비타민U는 뭘까요? 사실 비타민U는 비타민이 아닙니다. 비타민U는 S메틸메티오닌이란 성분인데요. 궤장 치료에 효과가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타민U로 불립니다. U는 궤양의 영어로 얼서의 첫 글자를 가져와 비타민U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성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양배추의 첫 번째 효능이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식도의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효능이 있습니다. 위식도에 염증이 있어 빨갛게 헐어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공복에 명치 끝, 배의 윗부분, 명치 있는 부분이 쓰리고 아픈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증의 원인이 염증 때문인데요. 이 염증을 비타민 U, S메틸메티오닌이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U는 위점막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프로스타그란딘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고 위염과 위궤양을 억제하며 위암이 발생하는 것까지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U는 간의 해독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촉진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간세포의 손상을 예방하여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비타민 U는 십자화과 채소에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십자화과 채소에는 양배추, 브로콜리, 배추, 무 등이 포함됩니다. 100g당 S메틸메티오닌 함량을 살펴보면 배추의 39mg, 무에는 11mg, 브로콜리에 18mg, 양배추에는 무려 46mg으로 십자화과 채소 중에서 가장 많은 함량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는 부위에 따라서도 비타민 U의 함량이 달라집니다. 푸른색의 겉잎, 하얀 속잎, 그리고 심지로 구성되는데요. 100g당 겉잎에는 26.1mg, 속잎에는 46.4mg, 심지에는 30.6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겉잎보다 속잎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과일은 껍질을 꼭 함께 드시라고 했었는데요. 양배추는 반드시 겉잎을 먹어야 할 필요는 없겠지요. 양배추의 두 번째 효능은 항암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는 항암작용이 뛰어난 글루코시놀레이트란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에 의해 설포라판과 인돌삼카비놀이라는 성분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인돌삼카비놀은 호르몬의 균형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에스트로겐 대사에 영향을 미쳐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여성의 호르몬 관련 건강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유방암, 자궁경 부암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미국 미시건 주립대 연구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양배추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한 여성들이 일주일에 1회만 섭취한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 발생률이 72% 낮은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또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백혈구와 면역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의 조율 능력이 뛰어나 특히 방광암, 유방암, 간암 등의 강력한 항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배추의 세 번째 효능은 정말 중요한 효능인데요. 바로 몸의 진액을 보충해주는 효능입니다. 몸의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 몸에 좋은 약을 드셔도 효과를 못 볼 수 있고요. 온몸 구석구석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몸의 진액이라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혈액, 림프액, 조직액, 음식물 섭취 시 흡수되는 영양물질, 몸 안의 조직에서 분비되는 점액질, 호르몬 등 우리 몸 안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체액이 바로 진액입니다. 몸 안의 모든 수분 같은 것들은 전부 진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진액이 몸에 부족하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손발이 차거나 저린 경우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혈액순환의 문제가 바로 혈액 속의 진액이 부족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혈액 속의 진액, 수분이 충분해야 손발 끝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관지에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 건조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먼지 같은 작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자극을 강하게 느껴 기침이 나고 목이 칼칼하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거나 쉰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장의 진액이 부족하면 위장의 조직들이 수축되는 현상으로 위축성 위염이 나타나고 심장의 진액이 부족하면 심장에 열이 오르고 심장 박동이 빨라져 가슴이 두근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계속되면 공황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점점 뻣뻣해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증상도 많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목, 어깨 등의 근육이 뭉쳐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도 몸 안에 진액,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분이 부족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물을 마시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물을 마시면 몸에 수분이 보충이 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신 물이 몸속 구석구석 스며들게 하여 몸의 진액을 보충해 주려면 물만 마셔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몸속에 잡아둘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양배추인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몸의 진액 보충을 위해 양배추를 처방하는데요. 양배추는 몸의 진액을 채우고 뇌를 보호하는 뇌수와 뼈 속의 골수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양배추도 잘못 드시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양배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 4가지 유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입니다. 양배추에 함유된 특정 당분이 가스를 형성하게 되는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장이 팽창되고 복부팽만이 일어나며 설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이 있는 분들입니다. 위장점막이 위축되어 있고 변성이 심한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은 양배추가 몸에 잘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속쓰림이 심해집니다. 공복 속쓰림에는 양배추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식후에 속쓰림이 있는 분이라면 위장점막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 양배추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양배추를 드실 때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살짝 쪄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양을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한 번 드실 때 150g 정도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양배추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갑상선의 기능을 방해하게 됩니다. 양배추를 지속적으로 드신다면 갑상선 저하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이트로젠에 열을 가하면 이 성분이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쪄서 드시라는 것입니다. 다만 갑상선에 문제가 전혀 없는 분들이라면 양배추를 생으로 조금씩 드시길 바랍니다.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항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좋은 성분인데요. 양배추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성분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양배추를 생으로 드셔서 양배추의 좋은 효능을 통해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고혈압이나 뇌경색 등의 문제로 혈전용해제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양배추를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K는 지혈작용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혈작용이 뭘까요? 혈액을 빨리 굳게 하는 거죠. 그런데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게 되면 비타민 K와 충돌하게 되어 복용하는 약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배추를 드실 때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U, 비타민 C 같은 좋은 성분들이 열에 약하여 조리 과정에서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배추는 생으로 드시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를 생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됩니다. 이때 양배추만 갈아서 드시면 맛이 없어 마시기 힘드시잖아요. 양배추와 함께 갈아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보약이 되는 음식 알려드릴게요. 바로 사과와 당근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갈아서 드시면 정말 좋은 장수식품이 되는데요. 당근은 혈액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눈 건강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사과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여 천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세 가지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정말 좋은데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을 묽게 하여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변비에 정말 직효약이 되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를 함께 드시면 이런 효능들이 극대화가 되어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으로 드시라니까 혹시 농약이 걱정되시나요? 또한 양배추가 농약 범벅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양배추가 농약 범벅인지 재배 과정을 살펴보며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배추를 키울 때 농약을 많이 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40일 정도 된 양배추입니다. 모종이 되는 사이즈죠. 이때부터 농약을 많이 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60일 정도 된 양배추이고요. 이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배추의 모양은 아니지요? 아직 더 많이 자라야 합니다. 다음은 100일 정도 재배된 양배추입니다. 잎이 생각보다 많이 크죠? 양배추의 모양은 보통 동그라니 공처럼 생겼는데 이것은 꼭 다른 채소같이 생겼습니다. 120일 정도 되면 이렇게 자라는데요. 가운데 동그랗게 생긴 게 있죠? 이것은 결구라고 하는데요. 공처럼 생겼다고 해서 결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먹는 양배추예요. 결구를 겹겹이 싸고 있는 잎이 있기 때문에 농약을 아무리 많이 쳐도 우리가 먹는 양배추에는 농약이 닿질 않아요. 농약뿐 아니라 다른 이물질도 거의 묻지 않아요. 양배추에 농약을 많이 쓰는 것은 맞지만 보셨다시피 농약이 묻은 잎은 다 제거하고 결구만 유통되기 때문에 양배추에 농약은 거의 묻어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결구가 생길 때쯤이면 벌레가 거의 없기 때문에 농약도 더 이상 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구가 생기고 20일 정도 더 키우면 우리가 먹는 양배추 크기가 되는데요. 이때 양배추를 수확하여 겉에 농약 묻은 잎은 다 잘라내고 깨끗한 결구만 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양배추 드셔도 되겠죠? 혹시나 걱정되신다면 농약은 수용석 성분이기 때문에 양배추를 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농약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농약 말고도 자체에 위험한 성분이 들어있어 주의해야 되는 채소가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또 뇌 건강을 위해서는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런 효능이 있는 채소 알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상추입니다. 상추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뿐만 아니라 엽산, 칼슘, 식이섬유 등의 다양한 영양소가 있어 건강에 아주 좋은 식물입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는 채소라고 알고 있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먹고 무엇과 먹느냐에 따라 상추의 효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상추의 효능에는 어떤 것이 있고 먹을 때 주의할 점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상추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먼저 상추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당뇨 환자라면 채식을 위주로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당뇨에 좋다고 하는 많은 채소들의 단점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상추는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도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혈당 조절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어떤 성분 때문일까요? 상추만의 특별한 성분인 바로 락투신 때문입니다. 락투신은 상추의 줄기를 꺾으면 보이는 하얀색의 액체 속에 있고 쓴맛을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락투신은 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락투신은 간에서 포도당의 생성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다 비타민 K도 풍부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3년 한양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의하면 상추의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킨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상추는 또한 GI 지수가 23, GL 지수가 100g당 0.5로 낮은데요.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상추를 섭취할 때 혈당 상승이 최소화되며 포만감은 길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추와 함께 먹으면 당뇨 관리에 더욱 효과적인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 들어 부쩍 유명해진 과일이죠.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아보카도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며 풍부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당 조절에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계란도 상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데요. 계란에는 질 좋은 단백질과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한데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고 혈당을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주어 과식을 막아주고 간에서 포도당의 생성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 당뇨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추와 만나면 이런 효과는 시너지를 발생하게 되는 것지요. 상추, 아보카도, 계란을 함께 넣은 샐러드를 드신다면 혈당 잡는 최고의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칙칙하고 주름이 늘어나고 있는 분들 있다면 집중해주세요. 상추가 피부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상추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한데요. 비타민 A를 다른 말로 레티놀이라고 합니다. 레티놀이 뭐냐면 대부분의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그만큼 피부에 좋다는 것이겠죠. 이 레티놀은 피부 아래쪽의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등의 탄력 섬유를 증가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고 비타민 C도 콜라겐 생성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비타민C가 몸속에 부족하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많이 손상이 되는데 이런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비타민C가 해주며 멜라닌 색소의 생성도 억제해주기 때문에 칙칙한 피부를 밝게 만들어주는 미백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약재 중에 상엽이라고 있는데요. 이 상엽은 뽕나무 잎이에요. 뽕나무 잎이 항염증 작용도 좋고 피부 미백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상추와 뽕나무 잎을 함께 차로 끓여 드시면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추의 락투신이란 성분이 당뇨에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분이 두통을 진정시켜주는 데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분들이 상추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환자를 수술할 때 상추를 먼저 먹이고 수술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상추 안에 락투신이 마취제가 없던 시절에 수술받는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런 락투신은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줄여주고 두통을 완화시켜주기도 하는데 특히 열이 오르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두통을 개선하는데 효능이 탁월하답니다. 상추는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상추에는 루테인,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루테인은 영양제로 많이 먹고 계시죠?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루테인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눈이 노화가 진행되면 황반색소의 밀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루테인이 이 황반색소의 밀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황반 변성을 예방하며 로놉신의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시력도 좋아지게 해줍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의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야맹증, 안구 건조증 등의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어 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열이 머리로 올라가게 되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비듬도 많이 생기게 되며 두피에 염증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 모낭에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머리카락을 잘 잡아주지 못해 탈모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두피의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탈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추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두피의 열을 내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두피의 열을 내려주고 상추의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런 효능이 모낭에 필요한 영양성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어 머리카락을 건강하고 빠지지 않게 잡아주고 머리결도 좋게 해주는 것이죠. 밤잠 설치시는 분들 계시죠? 상추를 먹으면 졸리다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추에는 락투카리움이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수면 유도, 진정, 최면에 효능이 있어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락투카리움 성분뿐만 아니라 숙면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멜라토닌이라는 성분도 상추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 락투라리움 성분은 상추잎보다는 상추대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 치료를 위해 상추를 드시려면 상추대를 차로 끓여 드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상추는 잎으로도 상추차를 끓여 드실 수 있는데요. 방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건조되지 않은 상추를 끓는 물에 넣고 상추를 우려서 그 물을 차로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드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추잎을 건조시킨 후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한번 덮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상추잎이 부서질 거예요. 부서진 상추잎을 다시백 같은 곳에 소분해 두셨다가 차로 우려서 드셔도 되고 큰 통에 담아 두었다가 마실 때마다 커피를 내리는 것처럼 거름종이에 걸러 뜨거운 물로 우려서 드셔도 됩니다. 상추의 종류에 따라서 락투카리움의 성분의 함량이 다른데요. 요즘엔 쓴맛을 제거한 계량종이 많아 이 락투카리움 성분이 상당히 적게 함유되어 있어요. 아무 상추나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없고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인 흑하랑이라는 상추가 있는데요. 일반 상추에 비해 락투카리움의 함량이 124배나 높다고 합니다. 수면 개선을 위해 상추를 드실 분들은 흑하랑을 구매해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도 상추는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상추에는 수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와 마그네슘이 많아 수분이 없어 단단해진 변을 부드럽고 묽게 만들어 배변 활동을 도와줍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아 장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그 독이 위로 올라와 얼굴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얼굴에 여드름 같은 뾰루지가 생기고 피부가 어두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추에는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엽산이 풍부해 대장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K, 엽산, 루테인이 함께 작용하여 염증뿐만 아니라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풍부한 엽산은 혈액을 생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손상된 세포 DNA를 복구하는 효능이 있어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내에 쌓인 노폐물들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해주고 염증을 제거해 주어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상추는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우주인을 위한 유전자 조작 상추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우주에 가면 중력이 없기 때문에 골밀도의 손실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한 달에 1% 정도씩 줄어든다고 하는데 유전자 조작된 상추를 먹으면 이런 현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 상추에는 뼈 생성을 촉진하는 부갑상선 호르몬 관련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은 상추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두부와 함께 드시면 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상추의 칼슘이 몸속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극대화시켜줍니다. 상추를 드실 때는 주의할 점이 별로 없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한의학에서는 상추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몸이 찬 사람이나 위장이 약한 분들이 상추를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이나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추를 조금만 먹거나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상추에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추를 보통 쌈을 싸먹을 때 많이 드시잖아요. 그때 쌈장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상추가 문제가 아니라 이 쌈장이 문제입니다. 쌈장에는 다량의 소금과 설탕이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소금의 양이 문제가 됩니다.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보통 쌈장의 100g당 평균 나트륨의 함량이 2310mg이라고 합니다. 국제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먹으라고 하는데 쌈장 한 수저 정도 드시면 일일 나트륨 섭취량의 45%나 먹게 됩니다. 우리나라 음식에 특성상 소금이 들어간 음식이 많죠. 김치나 다른 반찬을 먹게 되면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금방 넘게 됩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나트륨을 먹게 되면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나트륨이 혈관에 많으면 혈압이 높아지고 뇌졸중의 발병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쌈을 싸드실 때 쌈장은 최소한으로 줄이셔야겠죠. 달콤한 바나나가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효능이 너무 좋아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간중간에 먹는 과일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